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91번? 네, 펴보세요. 91번. 오늘따라 또 여기 이렇게 따뜻하네?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죠. 확실히. 내일은 또 깜짝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여기 경기 내륙 아니죠? 바다까지 여기는 참. 경기 내륙엔 눈이 온다고 하던데. 경기 내륙은 어디야 그럼? 글쎄. 아무튼. 자, 오늘은 근세의 문화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91번이죠? 91번. 자, 봅시다. 자, 다음 자료를 저술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문제에 딱 보니까 왼쪽에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림, 도표 문제가 딱 나오고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성리학을 지금 그림으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요 책은 뭐냐면 성학 10도. 그림 10개 중에 1개겠죠, 당연히. 그래서 도는 그림, 도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설명 안 읽어봐도 사실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죠? 누구냐면 이왕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나왔으니까 지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후세의 임금들은 천명을 받아 임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고 크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는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라옵건대 밝으신 임금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깊이 살피시어 먼저 뜻을 세워 순 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면 나도 순 임금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순 임금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굉장히 태평한 시대라고 하는 요 임금, 순 임금이라고 하는 요 임금과 순 임금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착한 왕이 될 수 있냐, 좋은 왕이 될 수 있냐를 끊임없이 고민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학 군주론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왕이라는 걸 살펴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첫 번째 1번. 자, 기호학파의 학문적 시조가 되는 사람이다 그랬죠. 자, 기호학파면 자, 기호학파 같은 경우는 조헌이나 김장생이 형성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이의 학설이 전해져서 조헌이나 김장생이 계승하여 기호학파를 형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이의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호학파는. 자, 그러면 이왕 같은 경우는 영남학파를 형성하게 되죠. 이왕은 영남학파를 형성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김성일이라든가 유성룡이라든가 자, 이런 사람이 이왕의 학설을 계승하여 영남학파를 형성하게 돼요. 제가 지금 거꾸로 쓴 거예요. 원래는 이왕의 이 사람들이 계승해서 이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거꾸로 쓴 거죠. 자, 그래서 영남학파는 이황, 기호학파는 이이. 자, 그러면 1번은 틀린 거고 2번으로 갑시다. 철학적 문제를 토론하는 것보다 의리와 명분, 실천을 중시하였다. 자, 철학적 문제를 토론하는 것보다 의리와 명분, 실천을 중시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의리와 명분, 실천을 더 강조한 거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딱 누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뭐 노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철학적인 내용들이 주리론과 주기론이니까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철학적인 이론을 더 강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수미법 실시를 적극 주장하였다.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수미법 실시를 주장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회 문제의 해결. 그러면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건 결국에는 개혁론을 제시했다는 거죠. 이런 개혁론을 제시한 사람은 이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자, 4번 리는 만물의 근본이며 길을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자, 이는 길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게 이기호발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기호발설을 주장을 한 게 바로 이황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분필이 다 이쪽에 있네. 자, 이기호발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황. 그래서 이황의 주장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성학 10도를 쓴 이황과 관련된 주장 이기호발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4번에 이는 만물의 근본이며 길을 이끈다라고 봤을 때 이게 이기호발설이라고 떠오르지 않더라도 리가 중심이 되면 주리론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뭐 이기호발설 아니어도 그냥 그냥 주리론이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이왕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2번으로 갑시다.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 1501년에 출생해서 1572년에 타계한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그는 학문 사상 지표는 경과 의이다. 자, 마음이 밝은 것은 경이라 하고 밖으로 과단성 있는 것을 의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바로 경으로서 마음을 곱게 하는 수양하는 기본으로 삼고 의로서 의부 생활을 처리하여 나간다는 생활 철학을 표방한 것이다. 자, 이 사람은 이제 16세기의 학자, 유학자이고요.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그랬네요. 경상우도면은 경상도가 이렇게 있으면 경상도에서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경상우도가 왜 지금 제가 왼쪽에 설명을 우도라고 해놓고 왼쪽에다 체크를 했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임금이 바라보는 방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지금 서울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상우도와 좌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상 오른쪽과 좌쪽이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지문에서 이게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힌트는 경과 의를 강조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경과 의를 강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조식이죠. 조식. 그래서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학자이면서 16세기 학자이면서 경과 의를 강조했다. 그럼 조식이에요. 자, 그러면 조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문인들이 주로 북인이 되었다. 자, 조식은 노장 사상의 포용적이었으며 조식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적어볼게요. 노장 사상의 포용적이었으며 그 다음에 조식은 자 조식 같은 경우는 아까 경과 의를 강조했다고 했고요. 경과 의를 강조했다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조식 같은 경우는 또 자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의병장 출신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의병장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제자들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이제 등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제자들이 주로 북인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북인이기 때문에 왕으로 따지면 언제 활동했냐면 광해군 때 활동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조식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서리가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다. 그래서 서리망국론을 제시하기도 해요. 서리망국론. 서리는 중앙관청의 하급관리를 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리망국론을 제시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조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북인, 광해군 때 북인이 이 사람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북인이 집권을 했던 광해군 때는 조식을 추앙하기 위해서 이왕과 이의를 문묘에서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었죠.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조식에 관한 설명이고 광해군 때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번 문인들이 주로 북인이었다? 네, 정답은 1번이네요. 당연히. 정답 1번 찾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2번 자 이황과 사단 칠정의 논쟁을 벌였다. 자 기와 리에 대해서 이기 후발설에 대해서 사단 칠정의 논쟁을 벌인 사람은 기대승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죠. 결국에는 이황의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승. 자, 그 다음에 동호문답, 만원봉사 등을 저술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이에 관한 설명이고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끼친 학자는 이황.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조식에 관한 내용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 지금 제가 쓴 것들은 그래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넘겨볼까요? 자, 93번 봅시다. 다음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칠정산 4편은 이슬람 달력인 회회력을 개정 증보하여 번역해 놓은 것이다. 자, 칠정산은 크게 4편과 외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칠정산은 크게 4편과 외편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 4편 같은 경우는 자, 수시력 원의 수시력,
그 다음에 대통령. 대통령은 명예 대통령. 자, 원의 수시력과 명예 대통령을 여기처럼 번역해서 새로 계산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외편은 아라비아의 회회력.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다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내편은 수시력과 대통령을 참고로, 그 다음에 외편은 회회력을 참고로 한 거다. 이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편이 아니고 외편. 그러므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두 번째. 자, 원생 몽유록은 사육신과 단종의 사후생활을 그려 은연중에 세조를 비판하였다. 자, 조선 중기에 임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에요. 조선 중기에 임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고, 생육신 중에 한 명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게 원생 몽유록이라는 책이죠. 자, 이종희는 동사를 지어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자, 이종희의 동사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은 자, 기전체로 쓰여진 책이고, 그 다음에 특히 고구려를 강조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를 강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반도의 이런 비정한 한반도에만 국한된 이런 역사 인식을 확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협소사관을 극복한 책이다. 협소사관을 극복한 책이 이종희의 동사라는 책이 있어요. 자, 그럼 니은과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자, 리을로 갑시다. 자, 박통사언해는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던 강우성이 만든 일본어 학습서이다. 자, 박통사언해는 중국어 학습서예요. 자, 그래서 중국어 학습서가 박통사언해고, 그 다음에 일본어 언해는 첩회신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첩회신어라는 책이 일본어 학습서. 이 학습서 중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쳤던 학습서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완전 신박해. 지금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지금보다 이렇게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한글로 막 써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영어 배우는 것보다 그때 이제 개화기죠, 말하자면. 개화기에 1800년대 뭐 이렇게 일본을 배우는 그 학습서가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영어를 못한 이유가 있다니까? 책이 그래서 그래. 책이 그런 책이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되게 발음 같은 경우도 오히려 원어에 더 가까운 그런 표시가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런 식의 학습서들을 통해서 언어를 공부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박통사언해는 중국어 학습서, 첩회신어는 일본어 학습서, 첩회신서라고 하는 책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책, 근데 이거를 여러분 여기 나왔다고 해서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거는 물어본 거예요, 그냥 여러분한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니은과 디귿이 정답인데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기억과 디귿 정도.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도로 갑시다. 자, 조선시대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중국과 조선을 크게 그렸다는 특징이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책에서 그림으로 봤죠? 네, 당연히 중국과 우리나라를 크게 그렸다. 자,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에서는 일단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라는 거, 그리고 의미는 현존, 동양,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세계지도. 현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고요. 자, 하지만 그거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지 않다고 했죠. 중국에 전해지고 있어서, 일본에 전해지고 있어서 일본의 필사본이면 원본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사본은 손으로 베껴 쓴 거라는 뜻이니까 일본의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되게 크게 그려져 있는 건 이게 직접 가보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편찬도. 그러니까 실측도 내가 직접 가보고 실측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짜깁기 한 거예요. 다 짜집기 한 거니까 편찬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대륙이 없다. 신대륙이 없다. 즉 아메리카 대륙이 없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자, 이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의 특징들. 태종 때, 편찬도,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일본에 전해지고 있으며 아메리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요괴 관방지도에는 우리나라 북방지역과 만주, 만리장성을 포함하여 중국 동북지방의 군사 요새지가 상세히 그려져 있다. 자, 숙종 때 이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한 거예요. 숙종 때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제작했겠죠. 자, 그래서 요괴 관방지도라는 건 요동 지역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경 지역을 나타낸 지도고요. 자, 요동에서 이런 북경 지방에 이르는 지형을 좀 상세히 적은 군사 지도, 군사 형세도, 군사 지도에 해당하는 게 요괴 관방지도. 숙종 이것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숙종 때 만들어진 군사 지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정상기의 동국지도. 제일 많이 나오는 지도가 바로 이거죠. 자,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의 백리척을 사용한 과학적 지도이다. 자, 이거는 축척의 개념을 처음 사용했어요. 자, 축척의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축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백리척이에요. 백리를 1척으로 표현한 지도죠. 그래서 축척의 개념을 처음 최초로 사용한 지도이다. 축척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지도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도겠죠, 당연히. 이 축척이라고 하는 건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과학이니까. 자, 정답은 이제 3번 맞는 설명이고 4번. 팔도도는 양성지 등이 세조 때 완성하였으며 북방 영토를 실측하여 나타내었다. 자, 보시면 요 팔도도라고 하는 지도가 자, 일단 팔도도부터 한번 써볼까요? 정리해볼까요? 팔도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팔도도는 태종 때 만들어진 게 하나 있고 팔도지도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종 때 만들어진 게 하나 있고요. 하지만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팔도도는 태종 때 만들어진 건 남아있지 않고 세종 때 만들어진 게 있고 그게 바로 이제 팔도도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왜 그러냐면 설명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팔도도 빼고 나머지 양성지가 만들어서 세조 때 완성되고 했던 건 동국지도. 동국지도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동국지도. 자, 팔도도가 아니고 이거는 동국지도에 관한 설명이고 동국지도는 최초의 실측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실측도인 걸로 추정하고 있다. 자, 동국지도는 세조 때 완성됐는데 요 세조 때 완성된 지도니까 세조 때 인지의와 규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최초로 만든 실측지도일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동국지도. 그러니까 요 뒷부분은 동국지도에 관한 설명, 팔도도가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는 설명. 그러니까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양성지의 지도 거기 이제 설명이 틀렸다.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요. 5번 대동여 지도는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을 정밀하게 표시하고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였으며 목판으로 인쇄하고 있다. 자, 대동여 지도는 하천, 산맥, 도구, 도로망을 포구, 도로망을 정밀하게 표시했다라고 했는데 이 대동여 지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도표를 사용했어요. 지도표를 사용했다는 게 기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구면 포구로 기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관청이면 관청으로 기호를 만들어서 사용했죠. 왜 우리가 지도 딱 보면은 아 이거는 뭐 논이고 이건 밭이고 산이고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기호만 보고도 그런 식의 기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정밀하게 표현했다는 건 이제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심리마다 눈금을 사용했다. 그래서 심리마다 방점을 찍고 매방 심리라고 했잖아요.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서 거리를 대략으로 알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목판으로 인쇄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나무로 딱 새겨진 판이 있다는 거예요.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대동여 지도에 관한 설명으로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정답은 그러면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5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역법서를 편찬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한양을 기준으로 전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역법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한양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포인트죠. 두 번째, 한양의 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일의 입출입을 시야와 입출입 시각과 주야 시각을 계산하였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의 자주적 역법 체계를 확립한 역법서로 평가되고 있다. 자, 우리 앞에서 나왔던 칠정산을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세종대왕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편찬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라. 자, 1번 서운관의 이름을 관상감으로 고치고 관원들의 명칭과 인원을 조정했다. 자, 서운관이라고 하는 관청은 충렬왕 때 만들어진 걸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사용됐던 관청이에요.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까지 사용했던 관청이고, 그러면 서운관에서 관상감으로 바뀌었죠? 세조 때 바뀌었어요. 서운관에서 관상감으로 바뀐 건 세조 때 바뀐 거죠. 자, 그러면 관상감으로 바뀐 게 세조니까 세종 때의 이런 노력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칠정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뭐냐? 노력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말했으니까 관상감은 세조 때 명칭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세종 때의 노력하고는 맞지 않다.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나머지 문신들에게 당의 선명력과 원의 수시력 등의 차이점을 교정하게 했다. 그랬겠죠? 우리 아까 칠정산의 구조를 한번 봤으니까. 대통령 일통궤 등을 비롯한 6개의 통궤를 교정 편찬하였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예 대통령을 연구를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지식을 이제 쉽게 말하면 빨아들인 거죠. 지식을 알게 된 거다. 그래서 중국 역법서를 완전하게 우리가 통달하고 이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회회력법을 대조 검토하여 중국 역관에게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회회력은 어느 지역의 달력이었냐면 아라비아의 달력이죠. 그 아라비아의 달력이 문제가 좀 있네 라는 걸 찾아낼 정도로, 그 정도로 아라비아의 달력을 또 완벽하게 소화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이 막 이거 거기 대통령 일통계 이런 거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알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직렬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자기 직렬과 관련된 문제를 한 게 낸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기상청이면 이제 역법, 달력, 기후 이런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직렬에 따라서는 하나 나올 수 있다. 전에 기상청과 관련된 이 문제 중에서 기상직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편 번호가 사용된 연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굳이 그런 걸 또 알아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직렬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약간 쉽게 말하면 특수 직렬들이잖아요. 이런 직렬들은 조금 그 시험에 관련된 이제 문제들, 기출문제나 이런 것도 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쭉 문제를 풀어보니까 알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7급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겠죠. 7급 문제 당연히 빼고 직렬 중에서 약간 좀 까다롭다 하는 건 법원직이나 국회직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쪽에 응시를 한다, 일반 아니면은 다른 직렬에 응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쪽 직렬은 조금 어렵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었고 96번으로 넘어갈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성종 때 편찬한 관찬 사서로 삼국 균적을 내세워 삼국을 대등한 국가로 해석하여 고려시대의 고구려 계승주의와 신라 계승주의의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개국 후 권력 갈등을 일으켜온 국왕과 훈구, 사림의 합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 일단 힌트는 성종 때 완성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관찬사서, 나라에서 이제 명령을 통해서 편찬하게 된 사서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과 신라 계승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훈구와 사림의 어떤 각각 주장들을 또 평정한 그런 역사서로 평가받는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 성종 때 편찬된 가장 대표적인 역사서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성종 때 편찬된 편년체 통사가 있었죠. 뭘까요? 동국통감이겠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동국통감이다라는 거. 자,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일단 성종 때 완성된 편년체 통사. 자, 그리고 이거는 최초의 책이죠. 그래서 최초의 통사죠. 자, 모든 역사를 통째로 기록한 최초의 통사다. 통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편찬되냐면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이게 조선 전기에 초기에 만들어진 책이니까 통사라고 하면 처음부터 최근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를 적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금방 얘기한 것처럼 편년체로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맞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자,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네, 편년체로 서술됐고요. 두 번째,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를 기록했다. 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치통감 강목의 법례와 규범으로 삼아 서술하였다. 자치통감 강목을 규범으로 삼았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에서 설명하는 건 강목체로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은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어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자치통감 강목을 이렇게 법례로 삼았다, 규범으로 삼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을.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의 인식의 폭을 넓혔다. 자, 이거는 우리가 딱 이 지문을 들으면 알겠죠. 중국과 일본의 약 500여 종의 저서를 참고로 해서 편찬한 책은 한치윤의 해동역사예요. 한치윤의 해동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기억, 니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왜 이렇게 또 급해? 왜 이렇게 막 넘기려고 그래? 기다려봐요. 자, 요 동국통감에 관한 설명에서 이제 동국통감은 외기, 그 다음에 삼국기, 그 다음에 신라기, 그 다음에 고려기 이렇게 편찬을 하고 있어요. 외기, 삼국기, 그 다음에 신라기, 고려기.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을 외기로 편찬했다. 이 지문도 가끔 나오는 지문이죠. 삼국시대 이전을 외기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부터 어떻게 보면 삼한까지를 외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삼국의 건국부터 자, 통일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통일 전까지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통일을 한 왕이 누구? 문무왕이죠. 그러니까 문무왕 9년까지. 그러니까 문무왕 9년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쓴 거고 이거는 통일 전까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일 전. 삼국 통일 전. 자, 그래서 신라기는 여기서 통일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라는 통일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무왕 9년부터 고려 태조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고려기는 후삼국 통일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삼국 건국부터가 아니라 후삼국 통일 이후. 그러니까 신라기는 통일신라부터 후삼국 통일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은 이거예요. 삼국 시기 이전을 외기로 기록하였다. 이게 이제 지문으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삼국 시대 이전을 외기로 표현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여기서는 뭐 이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고요. 97번으로 갑시다. 여기다 써볼까요? 자, 97번에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에 소속된 주선은 왕과 신하 간의 오고 간 문서와 국왕의 일과를 매일 기록했다. 자, 왕과 신하가 주고받은 문서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역은 어떤 관청을 얘기하냐면 승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승정원이죠. 즉 왕이 신하한테 명령을 내릴 때 이제 쉽게 말하면 문서로 적어서 명령을 내릴 거고 또는 뭐 보고를 한다거나 그럴 때도 문서로 보고를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왕과 신하 간의 오고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건 승정원을 얘기하는 거고 문서를 모아놓은 게 승정원 일기가 되겠죠.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는 그 양의 방대함이나 내용의 자세함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바뀌면 전 왕의 통치 기록인 사초, 그 다음에 시정기, 조보들을 합하여 디귿을 편찬하여 사부를 4개를 만들고 한성에서는 리을에 보관하였다. 자, 그럼 기역은 승정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를 모은 게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디귿은 자, 디귿을 편찬했다라고 했으니까 사초, 시정기를 모아서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을 처음에 광해군 전에는 4군데, 임진왜란 전에는 4군데 보관했었죠. 자, 4군데는 어디예요? 일단 서울에는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충성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했죠. 리을은 그러면 춘추관, 서울에 보관했다라고 했으니까 춘추관이에요. 자, 그러면 승정원,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실록, 춘추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기역부터 볼까요? 자, 의정의 합작기관으로 백관과 서무를 총괄했다. 의정의 합작기관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딜까요? 의정부. 그쵸, 의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역은 1번은 의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백관의 서무를 총괄했다. 이거는 모든 일을 국정을 총괄했다라는 뜻이죠. 결국엔 의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1번 틀렸고 2번으로 갑시다. 자,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였으며 세계 기록 유산이다. 이해. 자, 실록은 사초, 시종기, 등록, 비변사 등록,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의정부 등록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들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임진왜란 이후 전주, 성주, 충주에 지은 사고에 각각 보관하였다. 자, 임진왜란 이전에는 이렇게 4군데 보관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5군데로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4개의 사고 중에서 임진왜란의 전란을 겪은 사고, 살아남은 사고가 어디 거? 전주 사고본. 그래서 그걸 나중에는 5군데로 옮겼죠. 자, 그러면 5대 사고를 정비한 왕이 누군가요? 광해군. 그게 중요하죠. 시험에 5대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광해군을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죠. 5대 사고도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정답은 일단 디귿 틀렸고, 리을. 국왕의 교서를 제찬하고 외교 사무를 관장했다. 자, 왕의 교서를 4번. 왕의 교서를 작성한 기구는 어딜까요? 예문관이죠. 예문관. 교서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죠. 수업 시간에 정말 제일 멍청한 지문이다, 그게. 그래서 예문관, 교서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외교문서, 4대 문서를 관장했다라고 했으니까 승문원. 네, 승문원이에요. 자, 예문관과 승문원에 관한 설명.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98번 이제 근대 태동기로 가볼까요? 자, 이제 근현대사. 아니, 근대 태동기. 근현대사란다. 근대 태동기. 다음 지문에 보이는 정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부양수의 붕당론은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여기서는 정치에서 붕당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붕당을 공도의 실현을 추구하는 자들의 군자의 당과 개인의 이익을 도모를 일삼는 소인의 당으로 구별했다. 자, 그래서 힌트는 뭐냐면 군자의 당과 소인의 당이에요. 처음에 붕당이 생겼을 때 상대당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당은 군자당이야, 너네는 소인당이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기가 좀 지나면서 너네도 군자당이고 우리도 군자당이야,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여기서 군자당과 소인당이 2개 다 언급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붕당 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호 비판과 견제가 가능했던 붕당의 초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파를 초월하여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였다. 자, 당파를 초월하여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했다. 이건 영조의 완론탕평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렇게 탕평책으로 가려면 붕당 정치가 있고 붕당이 공존했다가 나중에 숙종 때 붕당이 변질됐다가 그 다음에 탕평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너네 당 군자당, 우리 당 군자당 이렇게 칭하다가 그 다음 탕평책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한참 뒤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이때의 상황이 아니고 한참 나중의 상황이다. 정답은 1번을 찾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2번째, 붕당 정치는 반대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을 보장했다. 이게 붕당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붕당이 서로 공존하고 인정하고 이럴 때는 붕당 초반기라는 얘기니까 맞는 설명. 학문과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정책과 이념을 달리하는 붕당이 형성되어 서로 경쟁했다. 서로 경쟁할 정도면 아직은 붕당이 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붕당의 초반기. 4번, 각 붕당은 서원 등을 통해서 향촌 사회에서 세력을 확대, 재생산할 수가 있었다. 이것도 역시 붕당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공존할 때니까 초반기.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붕당의 초반기가 아닌 걸 찾아라. 1번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99번. 조선 정조 때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규장각은 창덕궁에 건설되었으며 열고관 계유와 서고 등의 부속 건물이 있었다. 자, 규장각에 청덕궁이 있었나요?
아니, 규장각에 창덕궁이 있어. 창덕궁에 규장각이 있었나요? 뒤집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창덕궁에 규장각이 있었죠. 그래서 창덕궁 주암루 딱 넘어가면 규장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창덕궁에 규장각이 건설되어 있었다.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열고관이나 계유와 이런 거는 이제 창덕궁이 건물 하나가 아니고 부속 건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맞는 설명이고, 2번 채색 지도 모음집인 해동지도를 편찬하였다. 자, 해동지도, 여지도서 이런 것들은 영조 때 편찬된 지도 또는 저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2번은 영조 때 편찬한 거다. 자, 3번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정조를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초계문신제예요. 그래서 초계문신제는 당연히 정조. 37세 이하의 젊은 당하관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제도를 초계문신제라고 하죠. 자, 통치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해서 대전 통편을 편찬했다. 영조 때는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는 대전 통편.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죠. 자, 아무래도 여러분은 저서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영조 때의 저서와 정조 때의 저서만 한번 그냥 쭉 적어봅시다. 자, 영조 때의 저서하고 정조 때의 저서. 일단 속대전, 속오래의, 속병장도설. 자, 그래서 이렇게 속편이 많이 만들어진 시기가 영조 때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증수무원록. 자, 무원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법의학서에 시체 검안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증수무원록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한국학백과사전이라고 했죠, 여러분. 한국학백과사전. 그 다음에 여지도서. 그 다음에 우리 금방 나왔던 해동지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조 때의 저서면 정조 때의 저서는 대전 통편. 자, 대전 통편이라고 해서 속대전과 경국대전의 합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예도보통지. 이거는 무예서 뭐 그런 거죠. 무예도보통지. 그 다음에 추관지, 탁지지, 동문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형조나 그 다음에 호조나 그 다음에 뭐 형조의 어떤 그런 사례집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문회고는 이제 외교와 관련된 사례집이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규장전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제전서. 자, 홍제전서는 정조의 문집이에요. 정조도 본인 스스로가 유학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썼던 책의 전집, 말하자면 문집을 작성하기도 하고, 그럼 이거는 정조 때 편찬된 책들이고요. 정조에서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정조에서는 외국에서 사온 책도 있죠. 고금도서 집성. 그래서 청나라에서 수입한 전집, 고금도서 집성이 있어요. 자, 고금도서 집성이라고 하는 이 전집은 편찬한 게 아니라 수입한 거예요. 우리나라 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책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입, 나머지는 편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체크 한번 해봤고요. 영조와 정조의 저서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랜다. 10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자료는 예송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가와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와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거기 보시면 조대비의 상복기간 문제, 자의대비죠. 자의대비의 상복기간 문제고, 자, 첫 번째 1차 예송에서는, 자, 1차 예송에서 1년을 주장했고 2차 예송에서는 9개월을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붕당은 1차 예송에서는 3년을 주장했고 2차 예송에서는 1년을 주장했네요. 자, 그러면 가 붕당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신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제 짧게 주장을 했죠. 자, 둘째 며느리, 둘째 아들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서인이, 여기서 서인은 신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반과 사대부의 예절은 같아야 되니까 그냥 양반의 예절을 통칭해서 이렇게 이제 통해서 나타낸 거고, 두 번째 나는 남인이겠죠. 그러면 예속 논쟁은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니까 남인은 왕권을 강조하면서 왕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자, 가는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폈다. 자,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편 건 누구? 북인이죠. 광해군 때니까. 광해군 때 북인이 정권을 차지해서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를 폈다. 자, 두 번째, 가는 숙종 때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숙종 때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이건 누구? 서인인데, 자, 그러면 서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신왕국 이후에 서인이 분화가 되죠.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노론은 강경파, 소론은 온건파. 대의명분을 더 강조하는 건 노론, 그 다음에 성리학에 대한 좀 탄력성을 가진 붕당을 소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그러면 서인이 나눠졌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나의 주장은 1차, 2차 예속 모두에서 채택되었다. 자, 서인하고 남인 중에 1차 때 채택된 건 누구였어요? 서인이 1차 때 채택됐죠? 1년 상복. 그 다음에 남인이 2차 때 채택됐죠? 1년 상복. 그래서 각각 한 번씩 채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주장은 1차에는 채택이 안 되고 2차에는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이고, 4번, 이 논쟁 직후에 나에 의해서, 자, 거기 사화가 발생하여 전국이 혼란해졌다. 자, 사화라고 하는 건 붕당끼리 싸운 게 아니고요. 훈구랑 사림이랑 싸운 거죠. 그래서 사화는 16세기에 있었던 게 바로 사화죠. 자, 그래서 틀린 설명. 이건 지금 17세기 후반에 있었던 사건들이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101번. 다음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청의 요청으로 조선은 나선정벌의 조총병을 파병하였다. 자, 이거는 나선정벌의 조총병을 파견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왕 때냐? 효종 때. 기억은 효종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효종 때 1차,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있었는데, 1차 때는 병급, 그 다음에 2차 때는 신유 이렇게 파견을 했죠. 자, 거기 보시면 나선정벌의 조총병을 파견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싸울 때 이렇게 파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기억은 효종이고요. 연도로 하면은 이게 이제 1650년대, 1654년, 58년 이런데 굳이 우리가 연도까지는. 자, 두 번째,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해서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 움직임이 제기되었다. 자, 이거는 언제냐면 숙종 즉위 초반이에요. 숙종이 즉위했을 때 말하자면 처음에 이 숙종이 1670년대쯤에 이제 이렇게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초반기에 남인들, 특히 탕남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북벌론을 제시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숙종 즉위 초반, 1670년대 초반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조선과 청의 두 나라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자, 이거 우리 알고 있죠? 어느 왕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나요? 숙종 때. 그러면 기억, 니은도 숙종이고 디귿도 숙종이네. 하지만 우리가 디귿은 연도를 알고 있죠. 1712년에, 그래서 18세기 초반이라고 얘기했어요. 18세기 초반에 이렇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죠. 그러니까 숙종이 즉위하고 한 몇 년 지났냐? 한 70, 80, 90, 한 40년쯤 지나고. 그러니까 한 30년 이상 지난 후에 세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미를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자, 리을도 역시 숙종인데 여기 이제 연도가 조금 우리가 생소할 수 있죠. 1693년과 1696년에 이 안용복이 일본까지 쫓아가요. 2번. 자, 그래서 17세기 말이죠. 끝까지 쫓아가서 일본에게 야, 이거 우리 땅이잖아 확인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용복은 17세기 말이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일단 효종이 제일 먼저 와야 되겠고, 숙종 즉위 초반, 그리고 요거 이제 숙종 말년이니까 그 전에 안용복이 등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정답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02번으로 갑시다. 자, 102번. 자, 다음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황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따르면 수안군에는 본래 금광이 5곳이 있었다. 올해 여름에 새로 39개소의 금요를 뚫었는데 550여 명의 관꾼들이 모여들었다. 도내의 무례배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투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이익을 쫓는, 여기 글자 하나 빠졌네. 이익을 쫓는 무리들도 소문을 듣고 몰려온다. 금점을 설치한 지 입이 여러 해가 된 곳에는 촌락이 즐비하고 상인들이 물품을 유통시켜 큰 도회지를 이루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수안군에 금광이 5곳이 있었는데 새로 또 금여를 뚫었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광산을 얘기하는 거고, 자, 원래 국가에서 광산을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민간에게 넘겼어요. 자, 이런 걸 사채를 허용했다라고 표현하죠. 사채를 허용했더니 이렇게 막 관꾼들이 모여들어서 이득을 챙기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시대로 따지면 어느 시대에 관한 설명인가요? 조선 후기에 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를 찾으면 된다. 자, 조선 후기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광업에 대해서는 사채를 허용하게 되죠. 사채를 허용한다는 건 개인 채굴을 허용한다는 뜻이고, 자, 이렇게 개인 채굴을 허용하게 되면서 설점수세제라고 하는 걸 마련하게 되죠. 자, 효종 때 설점수세제라고 하는 걸 법을 만들었고요. 설점수세제는 자, 이 민간에게, 개인에게 이 금광의 운영을 맡기면서 세금을 걷고 그 대신에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준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4번째 줄에 금점이라고 되어 있죠. 금점, 점이라고 하는 건 작업장과 판매장이 같이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가게들이 많이 모여있는 하나의 뭐 마을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그래서 그 동네라고 이해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많이 생긴 게 바로 조선 후기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준 거를 설점수세제라고 하고요. 이 설점수세제는 채은관제,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네. 별장수세제, 그리고 수령수세제. 이 중에서는 우리가 설점수세제하고 수령수세제만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를 딱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니까. 그래서 설점수세제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수령이 세금을 걷는 그런 제도를 수령수세제라고 하는데, 이게 영조 때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광업에 관련된 거라는 거. 그리고 광업을 운영할 때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광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딱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누구였냐면 덕대. 그렇죠. 그래서 덕대에게 운영을 맡기게 된다. 덕대는 광산 전문가에게 맡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광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기를 파악했으니까 지문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그냥 상업, 조선 후기를 찾아라 하는 그런 문제니까. 자, 그럼 1번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보급되었다. 자, 조선 후기에 농업기술도 발전을 하게 되는데, 논농사에서는 이양법의 전국 보급,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요. 보급이 아니라 확대됐다라고 해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논농사에서는, 그러니까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확대되죠. 나타나게 되죠. 자, 이양법의 전국적 확대, 밭농사에서는 견종법 실시. 자, 견종법은 밭, 고랑에 파종하는 방식이에요. 밭 고랑에,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고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랑, 밭이랑, 여기가 고랑, 밭고랑. 자, 고랑에다가 심는 방법을 견종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견종법이 보급되었다. 네, 맞는 설명이고. 두 번째, 면화나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자, 상품 작물의 재배도 맞는 설명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내가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되죠. 3번, 일부 지방에서는 도조법으로 지대를 납부했다. 자, 도조법이라고 하는 게 정액지대라고 했죠. 도조법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지대고, 이 금액은 얼마냐? 전체 수확량의 약 3분의 1 정도를 아예 계약을 맺을 때 딱 정해버리면 이제 지대로 소장농은 지주에게 일정 금액씩만 주면 되죠. 그래서 소장농과 지주가 경제적인 관계, 그냥 돈만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나타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는 도조법이 나타났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개가를 장려하기 위해 사패전을 분홍층에 분급하였다. 자, 사패전이라고 하는 건 개간 허가증이에요. 개간을 허가해도 된다. 자, 몽골과의 전쟁으로 너무 국토가 황폐해지자 이런 개가를 허가할 수 있는 개간 허가증을 이제 귀족들한테 분급을 한 거고요. 결국에는 권문세족한테 준 거고. 근데 이 개간 허가증으로 일부 혜택을 줬지만 나중에 이 권문세족들이 이런 개간한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즉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개간 허가증은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거다. 사패전은 이 개간 허가증이니까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조선 후기가 아닌 것을 골라라.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03번. 다음 자료의 밑줄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전기에는 은을 재련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었다. 자, 다른 금속에서 은을 뽑아내는 기술이 발명이 돼요. 말하자면 발명이 돼서 이런 은을 재련하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명이 되죠. 자, 그러나 조선의 은광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17세기 청과의 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났다. 청나라가 명나라와 청나라는 은을 화폐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은광 개발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많이 원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무 은을 막 달라고 하니까 스스로 우리가 은광을 폐광시켜버리기도 해요. 말하자면 이제 안 주려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 청나라가 은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죠. 자, 이 시기에 광산의 개발에서는 근대적 생산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적대한테 운영을 맡긴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여는 분리법이라고 해서, 자, 조선 후기부터 이제 16세기부터 정확히 표현하면 16세기인데 16세기부터 이렇게 은을 분리하는, 음을 뽑아내는 이런 기술을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조선의 은광, 단천 은광이 대표적이다. 뭐 은광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중에서 단천도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은광. 자, 그리고 청과의 무역 봅시다. 디귿, 사행무역, 그 다음에 개시 후시 무역의 방식이 있었다. 사행무역은 뭐냐면 사신이 파견할 때 같이 가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사신 파견과 관련된 무역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시나 후시는 여전히 또 존재하고, 그래서 사행무역도 있고 개시나 후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이 시기에 조선 광산 개발에서는 근대적 방식이 나타났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설점수세제, 수령수세제 같은 이런 방식들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채가 허용된 거는 뭐 때문이냐면, 거꾸로 이제 원인을 한번 떠올려 보면, 자, 이때는 부역제가 해이해져서 그런 거예요. 부역제가 해이해져서. 원래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너 와서 일해. 이래가지고 부역제의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사람들이 와서 일을 안 하니까 개인한테 넘긴 거거든요. 자, 4번 보시면 정부가 농민을 역에 동원하여 채굴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부역제로 운영하는 거고, 부역제로 운영하는 건 조선 전기의 방식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할 때는 이렇게 부역제로 운영을 하다가 사람들이 와서 일을 안 해. 그게 부역제 해이. 그래서 개인한테 넘기는 거죠. 그 대신 세금을 걷고. 자, 이게 바로 사채 허용. 그러므로 리을 4번에서는 조선 전기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넘겨봅시다. 자, 104번에 다음 주장의 결과로 나타난 사실. 이게 질문이 몇 단어가 좀 빠졌더라고요. 사실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네, 사실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그쵸? 단어가 빠졌죠. 아무도 몰랐어? 역시 문제를 제일 열심히 풀어보는 건 나.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건 나. 그쵸? 제일 궁금해. 지금 제가 학원에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풀이 수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풀어야 될 문제가 이만큼. 그래서 이제 왜냐면 다 풀어봐야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학원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 학원도 다른 문제집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앉아서 내내 문제 풀어. 그러니까 저희 이제 남편이 너 뭐하니? 맨날 공부하니까 너 뭐하냐고.
그래서 그 책을 연휴 때 가져갔어. 연휴 때 갈 때. 그래가지고 또 짬 날 때 또 문제 풀고 그래. 너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일해. 나 수업 준비해야 돼. 나 일해. 일하는 중이야. 맨날 공부해.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불쌍하지 않아요? 3D 업종이야. 비정규 계약직. 알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나라는 거. 내가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사 한 과목만 그래도 좀 나머지는 빵점. 네. 나머지는 이제 빵점 맞을 거야, 아마. 자, 다음에 주장 결과 나타난 사실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좀 빠졌네요, 몇 개 단어가. 자, 첫째 무릇 부자는 수확이 많고 노동력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도 여태껏 그럭저럭 납부해온 것을 왜 못 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조익, 뭐 포저집 이런 거를 우리가 힌트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주장했다. 우리 책에 보면, 우리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자, 뭐 광해군 때 경기도, 그 다음에 뭐 효종 때, 뭐 인조 때 어느 지역, 뭐 효종 때 어느 지역,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에.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누구의 건의에 의해서 확대됐고, 누구의 건의에서 확대됐다. 제가 그거는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읽어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익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김육, 조익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주장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을 어느 왕 때 넓혔냐, 이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조익이 있으니까 이거 대동법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동법을 나타내는 거구나. 네, 여기서는 대동법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대동법의 확대 실시와 관련이 되었구나. 자, 그러면 대동법과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선무군관포로 반발이 심하였다. 자, 선무군관포는 균역법.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의 보완책이죠. 대책. 세금이 절반 줄었으니, 나라로 들어오는 게 절반 줄었으니 대책을 세워와라. 그러면 이 보완책으로 실시된 거고, 하나는 결작, 하나는 선무군관포.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염세라든가 선박세를 균역청으로. 요거를 이제 균역청으로 가져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무군관포를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건 선무군관이라는 벼슬을 받고 그 다음에 군포를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한 필씩. 그러면 선무군관을 받은 사람은 양반일까요? 아닐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무군관이라는 벼슬을 줄게. 너 군포 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선무군관이 된 사람은, 말하자면 된 사람은 양반이냐 아니냐? 양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양반이 아니고, 내가 양반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내가 돈은 많아요. 그럼 나는 좀 행세 좀 했겠죠. 유지로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하냐면 토호라고 얘기하죠. 양반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돈은 많고 행세 좀 하던 토호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벼슬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무군관포를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볼 때는 양반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양반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자, 어쨌든 선무군관포로 반발이 심했다? 균역법.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세종이 설문조사 후에 공법을 시행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법은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3번. 전국적인 대동법 적용이 100년 소요되었다. 예, 당연히 100년 소요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 어느 왕 때? 자, 숙종 때. 우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 건 아니죠. 어디 빼고? 익류 빼고. 그쵸? 그래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자, 평안도와 함경도, 즉 익류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으로 확대된 게 숙종이고, 대동법을 처음 실시했던 게 광해군이고요. 광해군 때보다 딱 100년 걸렸죠. 1708년이니까 딱 100년 걸려서 시행됐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4번 전세를 미국 사주로 고정했다.
이거는 영정법, 인조 때 실시된 영정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 자, 105번 볼까요? 자, 다음 조선 후기 활동한 사상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송상, 개성을 근거지로 상행위를 했으며, 네, 개성상인 송상.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했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했다. 맞아요. 개성상인 송상, 그 다음에 인삼 판매, 송방. 자, 2번 경강상인 선박을 이용한 선상, 선박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선상을 하였으며 주로 서남해안을 오가며 미국, 소금, 어물 등의 운송과 판매를 장악하여 부를 축적했다. 경강상인은 일단 배를 가지고 장사했죠. 선상. 그리고 주로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운송업에 담당했다. 그래서 미국과 그 다음에 어물에 소금에 운송을 담당했다. 자, 2번도 맞는 설명. 3번 의주를 근거지로 활동했으며 주로 대청무역에 담당했다. 만상, 의주상인 만상. 맞는 설명. 4번 동래를 근거지로 활동했으며 주로 대일무역을 담당했다. 자, 동래를 주로 동래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건 레상이죠. 레상을 말하는 거고, 레상은 동래상인, 그 동래는 부산 옆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쪽 상인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평양상인이 뭐냐? 유상이에요. 평양상인은 지금 유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볼까요? 인삼, 무명, 쌀 등을 수출하고 금, 구리, 황, 후추 등을 수입하였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0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